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홍사훈 경제쇼에 홍반장이 묻고 경제 전문가 6인이 답하는 한국의 미래,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책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가 경기 침체, 탈세계화, 달러 패권 약화 등 큰 판이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픈 AI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질서는 일부 파괴되고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지요. 중국도 한국도 오픈 AI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획일화된 문화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안유한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북한이 해킹하고 있으며 해킹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명시한 오태미님,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각종 경제 동향 데이터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꾸준히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말하는 김영익님. 한국 경제 위기는 정치가 만들어내는 인재다라고 말하며 시장은 부실이 커졌으니 구조 조정을 할 때라고 거듭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외환위기 때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중이라고 말하는 최백은님.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미래 성장형을 지닌 기업과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종목보다는 숫자가 파악되는, 즉 실적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빈센트님. 현 정부의 규제 완화책들로 부동산 시장은 약 2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예상하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하는 한문도님. 이렇게 6인의 경제 전문가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홍사훈 경제쇼의 진행자 홍사훈님은 한국 경제가 좀 더 정의롭고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2023년 12월에 출간된 책이므로 2024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분야에서 전세제도, 순살 아파트로 문제가 되었던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향후 주택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 전세대출부터 끊어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이 다했다고 밝히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전세시대는 저물고 월세시대가 올 거라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을 벌였지요. 그러나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 결과는 어땠나요? 정부가 저렴하게 매각한 토지에 민간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었지만 분양가를 시세와 비슷하게 측정하는 등 많은 문제로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7년 전에 실패한 뉴스테이 정책을 현 정부가 다시 부활시키겠다면서 전세제도 무용론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전세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찾아낸 최고의 사금융입니다. 문제는 전세제도가 아니라 전세대출 제도에 있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뛰는 원흉이 바로 정부가 무분별하게 올린 전세대출 때문인 것입니다.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 고유의 주거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전세제도에 관한 기록을 일부 찾아볼 수 있지만 전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면서였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하다못해 나무 판자라도 있어야 하고 벽돌도 시멘트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윈윈하는 전세제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건네면 몇 년 동안 마음 편히 거주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새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제도가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자리 잡은 때는 70년대 산업화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나라에 돈이 없어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 외에는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무척 어려웠지요. 그 결과 집은 있는데 돈이 필요한 이들은 임차인에게 집을 전세주고 돈을 받아 사용하는 사금융 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전세제도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민이 만들어낸 최고의 사금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전세제도가 망가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서민 주거 안정이란 명목으로 전세대출 제도를 도입해 1억 원을 대출해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민 주거 안정이란 원취지가 무색하게 결과는 거꾸로 갔습니다. 집을 가진 주인들이 너도 나도 집값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렸는데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전세 대출이 2억 원이 되니까 집주인들도 따라서 2억 원을 올려 집값이 3억 원이 돼 버린 것입니다. 전세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집값도 따라 올라가는 것을 우리 모두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출 금액을 느닷없이 3억 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 압박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결국 전셋값이 33%나 뛰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집값 역시 비례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 한도를 낮춰야 할 텐데 정부의 대처는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값이 뛰자 빚내서 집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정부가 대놓고 이야기하며 대출 한도를 거꾸로 5억 원으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도까지 출시했습니다. 대체 왜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는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고 지금까지 청년과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대출 금액이 처음 2,200억 원대에서 2019년 3,400억, 2020년 4,600억, 2021년 5,600억, 2022년은 무려 1조 1,7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4월 집계에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돼 전셋값을 올리고 집값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5년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들이 임차 만기가 되는 2017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보증사고가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집주인이 사고친 것을 메꿔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대출 제도가 갭투기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이지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한 데는 갭투기의 영향이 큰데 이 갭투기도 전세대출 제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알아서 잘 유지하던 전세 제도가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전세 대출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전세값이 올랐으니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는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이 올랐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요? 빚을 내어 전세값을 맞추어주면 또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올라간 집값에 맞게 전세값이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천일의 칠면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일의 칠면조는 블랙스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칠면조는 주인이 주는 좋은 사료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지만 100일, 200일, 1000일이 가까워질수록 의심이 사라지고 주인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0일째 칠면조는 믿었던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맛있는 저녁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전세대출 제도가 없을 때도 주거 환경이 불안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3천에서 4천만 원가량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때는 전혀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 같은
특정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만 잘 도와주면 됩니다.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될 소지도 높습니다.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이제라도 전세대출 한도를 집값의 70% 정도로 손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세와 이로 인한 전세 사기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주거 정책을 위해 전세대출 제도를 다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는 전세대출 제도만 없애도 충분합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사금융 제도로 자리 잡은 최고의 제도입니다. 하루빨리 전세대출 제도를 손질해 전세 가격 거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살 아파트 한국건설업의 부끄러운 민낯. 2023년 4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의 불안감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LH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자칫 대형 붕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었던 한국 건설 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량판 구조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크게 3가지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공법이 벽식 구조로 80년대 들어 정부의 신도시 계획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대세가 된 공법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층고를 낮게 잡을 수 있어 건축비 절감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요. 그러나 내력벽 때문에 구조 변경도 어렵고 특히 위층의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전달돼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라멘 구조는 기둥식 구조를 말합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과 수평으로 설치된 보가 천장의 하중을 받치는 구조로 벽들이 내력벽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쉽고 층간소음 문제도 가장 적지요. 그러나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 지을 수밖에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비 상승 때문에 그리 좋아하는 공법은 아닙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공식에 가장 선호하는 구조가 무량판 구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라멘식 구조에서 보를 빼버린 것이지요. 무량판 구조는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문제도 줄고 라멘조보다는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장점이 많은 최신 공법입니다.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무량판 공법이 처음 시작됐는데 장점이 많지만 보가 없어 기둥만으로 하중을 견뎌야 하니 안정성이 보다 중시됩니다. 따라서 기둥에 기존보다 철근을 더 넣어 튼튼히 보강해야 합니다. 대들보가 못하는 역할까지 기둥이 잡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강 철근을 무척 중요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둥에 보강해야 할 철근을 빼먹은 말 그대로 날림 공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철근 빼먹는 것을 이미 알았을 텐데 감리마저 눈을 감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무척 큽니다. 2024년과 향후 주택시장은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2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단기간 최대 폭락을 보았지요. 그러나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1.3 대책과 함께 건설사의 PF 부실 방지 대책과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22년 역대 최고점 대비 30에서 40% 가까이 하락했던 주택 가격을 80에서 90%까지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서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각종 지표는 전형적인 만스키 모먼트, 즉 더블딥 시기에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무분별한 상승 기대 심리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더 큰 바보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이란 부동산이나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도 계속 사들이는 투자 심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자산을 사려는 더 큰 바보가 나올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일시적인 반등, 즉 향후 큰 폭의 조정기가 오기 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을 분석하면 역대 최대 매매 물량과 역대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아파트 매매 물량이 8만 건을 초과했는데 이는 서울의 연 적정 입주 물량의 2년치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더해 입주 물량이 향후 2년간 9만 호에 달합니다. 반면 시장의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매수 심리 지수는 30이라는 아주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100일 때 매수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 30이면 매수 의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역전세난 역시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역전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임차인은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 방안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서울의 임차권 등기 건수는 월 200에서 300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7월 2,000건 이후 매달 1,500건에서 1,600건의 임차권 등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전보다 8배에서 10배로 임차권 등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언론의 일부 아파트 단지 전세 가격 상승 뉴스는 가짜 뉴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부 단지의 전세 가격 상승을 서울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왜곡 보도인 것입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줘 발생하는 임차권 등기가 대폭 감소하거나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역전세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경매 물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시장의 선행 지표인 경매 지표를 봅시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이는 미래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 감정 가격 대비 100%를 넘는 가격으로 낙찰받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 2021년 호황기 시절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20%에 달했습니다. 감정가가 5억이면 6억 원에 낙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의 낙찰가율은 80%대에 불과하고 낙찰률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5억 원이 시세면 4억 원에 낙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70%가 주인을 못 찾고 유찰되고 있으며 경매 물건 수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시장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시장은 상반기 신생아 대출로 일시적 반등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하락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무주택, 유주택, 다주택자 상관없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에 대처하는 자세가 합리적입니다. 투기화가 심각한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받쳐주는 수요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데 향후 몇 년간은 높은 주택가격을 받쳐줄 더 큰 바보는 없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경제 사이클에 대비해 거시적 관점으로 시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경제 침체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경제 팬더먼털, 인구 감소의 추이, 소득 상황, 주택 가격 수준을 볼 때 10년 내에 진폭과 강도는 다소 다르겠지만 일본 부동산 시장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착륙의 모습을 보일 때 국가 경제와 가계, 기업 등의 경제 주체의 부담이 적을 텐데 경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도 대비하는 게 현명한 대처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주택 가격이 안정적일 때 미래가 있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인위적인 부양책은 자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 정부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해 주택 공급 확대를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과도한 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있어야 이 땅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2024년 4월 총선이 치러지고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치의 시간이 돌아온 만큼 경제가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메가서울과 공매도 금지 같은 정치색이 짙은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황당한 경제 정책들이 쏟아질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뒷목을 잡아채서 아예 잡아들이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경제와 정의, 상반된 둘을 다 잡아보겠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미 이별한 지 오래인데 민주적인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정의로운 경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고 말들 하지만 그래도 언론은 민주적인 자본주의, 정의로운 경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3년 가까이 홍사훈 경제쇼를 진행하면서 매일 1시간씩 일종의 경제 과외를 수업받다 보니 경제를 이해하는 눈이 트이며 한 가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과 제도는 철저하게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쪼개기 상장과 물적 기업 분할 제도를 왜 손보려 하지 않는지, 공매도는 왜 전산화되고 있지 않고 지금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산화를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무차익 공매도 같은 기관들의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 때문이라는 사실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할 게 아니라 이런 불법을 근절시켜 공매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게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에 철저하게 유리한 각종 조세 특례 제도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전 근대적인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지 나야 무지해서 몰랐다 치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경제 전문 언론인은 왜 문제 삼지 않는지 공부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서민과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진짜 카르텔은 자본시장 내에 숨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 똑바로 뜨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을 배웠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순살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집 장만으로 들떠있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은 사고, 덕분에 또 임차인으로 전세살이를 5년 더 해야 한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지요. 공사를 새롭게 해야 해서 5년 뒤로 입주 시기가 늦춰진 겁니다. 이번 순살 아파트 사고가 난 것이 불행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입주하고 나서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큰 인사사고와 손해가 발생했을 테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번 순살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는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라보고 예측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경매 지표가 잠시 나왔습니다. 경매 시장은 경매의 3요소라고 해서 낙찰률, 낙찰가율, 입찰 경쟁률을 봅니다. 세 가지 지표가 떨어지면 시세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세 가지 지표가 오른다면 시세가 안정되는 징후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검토해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한 오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